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이중성을 눈앞에서 직면한 경험이 있나요? 가장 순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보인 충격적인 이면을 보았을 때 그 숨겨진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얼굴이므로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지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열깔은 물 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 말처럼 사람 속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듣다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속이고자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의 충격이 여전히 느껴질 정도로 크고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빨리 뛰는 것 같네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나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며느리였어. 시어머니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주로 조용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 남편도 엄마를 잘 모시거나 자주 찾지 않았어. 나는 시골 일을 아는 게 전혀 없었지만 노동이 필요한 때가 있더라. 그렇기에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해도 정기적으로 시어머니를 방문했어. 결혼 후 남편과 가족을 알아가는 기회였고 시어머니는 인간적으로도 매우 순진한 사람이었어. 도시에서 온 나는 시골 생활에 대해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다가와 아들을 자주 볼 수 있게 했어. 시골이 처음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으로 기억에 남는 곳이 되었어. 어릴 적 학교 수학 여행 중 방문한 곳의 일상생활을 생각해보며 시골은 도시에서 자라온 사람에게는 특히 신선한 장소였습니다. 밤이면 하늘이 맑게 보이는 달과 별들은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하늘을 보여주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새의 지저귀는 소리나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모시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키운 채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은 처음이었고 남편이 처음 방문했을 때 한숨을 내쉬며 나를 놀리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내려와 보니 생각보다 휴대폰 통화 권역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핸드폰조차 없었어요. 겨우 집에 있는 옛날 전화기가 유일한 연락 방법이었죠. 이런 상황을 어디서 접할 수 있겠어요? 요즘 시대의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나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냐 하면요. 밖에서 최근 떠들썩한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은 예전에 군대를 다니면서 총이나 무기를 접해봤겠지만 할머니들은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숨어서 순한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아유 힘들다. 왜 내가 그걸 하려고 해, 그냥 둬라. 겉보다 여기 옆집 노인이 준 수박이나 먹으래. 이렇게 고운 손에 쓰일 일이 없는데 나는 어디다 쓰겠니? 그냥 여기 한적한 곳에 놀러와서 조용히 푹 쉬고 가거라. 그리고 넌 아직 결혼 전이야. 결혼도 안 한 아가를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키겠니? 그러니 넌 변치 말고 너의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해. 매번 자신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 같다며 그냥 집에서 편히 쉬라고만 했어요. 게다가 어느 날은 야, 너 예전에 경운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않았어. 내가 물어보니 이따가 이장 때문에 경욱이 몰고 온다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직도 경운기를 타보지 않았구나. 나는 이장한테 말해줄 테니 그래서 그걸로 동네 한 바퀴 돌아온 뒤에 읍내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일하러 밭에 왕래만 해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햇볕에 그리 약한 아가 새냐고 생각할 거야. 내가 마을에는 서울에서 온 예쁜 며느리로 자랑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예쁘게 앉아서 놀다가 예전에 경운기를 보면서 신기하다고 소리내며 즐겼던 적이 있거든요. 이걸 아시고 계신지 이미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해놨다고 내게 말했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좋은 분이라며 혼자 가기보다 같이 하자고 부추기더랬죠. 나는 혼자 일하는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온 건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못 이겨서 나갔지만 그렇게 놀다가 날이 저물 때까지 닭을 보살펴온 시어머니를 마루에 앉혀 기다렸죠.
마치 동화 속의 어린이처럼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댁에 머물 때마다 아이템과 같은 느낌이 들었던 시어머니와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어리괴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작은 책자가 여행사에서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서 행여시 시어머니가 다녀온 여행지인지 물었지만 혹은 그녀의 것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네, 여행사 책자를 남편에게 전달했을 때 낯선 물건이라며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혹시 엄마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자기가 엄마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아들이라며 답답해하며 자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남편이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번 시어머니에게 책자에 관한 내용을 살짝 물어봐 보기로 결심했죠. 그날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무거운 짐을 끌어오는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을 엄한 눈총으로 쳤어요.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라서 순박하게 짐을 가지러 빠르게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돌아와서 우리에게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함께 일하며 맛있는 저녁을 먹고 행복했습니다. 부부와 시어머니는 배부른 저녁을 마치고 남편은 식후 불안증인지 잠이 와서 먼저 안방에 들어갔다. 그 후 마루에는 시어머니와 나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 최근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다 해도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쯤 있을 거라 생각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어머님이 고맙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어쩌겠어요? 굳이 이웃집 할머니는 비싼 명품을 받았다며 자랑하더니 모든 것이 소용없다 생각해요. 이미 늙어서 곧 묻힌다는 생각에 그런 것을 받아놓는 것도 소용없다 생각해요. 내가 죽어도 그 물건은 다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선물을 받아서 니들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니까 시어머니는 내가 여행 책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지 왜 니들이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했다. 여행 책자를 보면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기쁨을 느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은 아니셨다. 매번 제가 좋은 것을 살펴드리라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필요하다면 스스로 구해서 사용하겠다고 거절했어요. 아침 일어나서 바치를 하고 돌아오던 그녀는 제가 준 가방이나 옷이 필요 없다며 너희들끼리 살림이나 보태서 하라고 이야기했죠. 선물을 들고 오라며 거절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책자를 더 좋아했죠. 그 책자에는 시어머니가 펜으로 표시를 남기며 열심히 찾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했죠. 어머님, 여행 어떠세요? 물건은 필요 없어도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라며 제안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죠. 그때 마침 어머님이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하며 식구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은 뿐이야 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기를 기다렸죠.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때 보름달 소원을 빌어주는 전설을 떠올렸죠. 그래서 어머니, 둥근 보름달이 보입니다. 보름달에 비는 소원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 기회에 소원을 빌어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함께 소원을 빌어보았어요. 그날은 큰 보름달이 뜨고 있던 날이었어요.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나를 의심스러워하며 쳐다봤지만 오히려 난 믿어주지 마세요. 서운해요. 라며 귀여운 행동을 하며 시어머니를 자극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나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서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서였는지 아니면 내게 들키기 싫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인을 만나고 싶다면 그냥 죽기 전에 한번 미국을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행을 한 기억도 없는 나에게 저승 가기 전 한 번의 소원입니다. 달님, 나를 미국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승 가면 불쌍할 것 같아서요. 두 눈을 감고 소원을 빌던 시어머니. 아까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 여행이 소원이라니. 뭐든지 거절하던 시어머니가 이 정도의 소원이면 들어주어야겠죠.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살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 집에 돌아오며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곳은 물가도 높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행 일정을 계획하던 도중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과 상의 끝에 내년쯤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예산을 초과했다. 이러한 일도 삶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돈을 아끼며 살면서 지출을 조정하면 금세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1년 중 하나 정도는 돈을 걱정하지 않고 여행을 즐기는 게 삶이라 생각했다. 어차피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는 문제니까. 남편의 철학에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남편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미루다가는 장거리 비행기 타기도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여행은 남편과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야기되는 장녀는 자신이 늙어가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여행 갈 때는 정말 수고하시는 일이 많아서 당신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마음껏 써도 돼요? 저 열심히 돈을 벌겠으니까요. 정말 듬직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러 가라고 해서 항공권은 최저가로 예매했어요.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아끼면서 즐겁게 놀 수 있을지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여행 때문에 빚을 늘린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저도 빚을 늘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빚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 어머니가 떠나실지 모를 텐데 나이 때문에 무섭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빚을 짊어지더라도 어머니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들고 마음을 전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반응이 기대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어머니에 대해 알지 못하는 면이 있었고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 채 저렇게 힘들어하도록 작은 상황에서까지 비위를 맞추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시어머니의 존경과 존중으로 묘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며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올바른 선택과 도움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우리를 감싼 채 이어지던 끝에서 우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녀의 고마운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우리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족한 자신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노인네의 흔한 시선들이 코앞에 놓인다 해도 그만큼 좋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CASCADDT 타임 들어져 가시는 정보인데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전화도 잘 안 오던 곳이라서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를 자주 못 받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디 가는 거야? 나도 함께 보내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설명을 한 뒤에는 동네 이야기를 해주자마자 사람들이 언제 가냐고 계속 물어서 그게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은재가 미국 여행할 거라서 알아보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비행기도 거의 하루를 잡게 가는데 일정을 변경해도 괜찮겠냐 하는 소리야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이해되지 않는 듯이 매번 날짜를 정확히 물어오느라 재촉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은재가 미국 여행할 때 사람들이 언제 가냐고 물어서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언제 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급하게 억제했지요. 이 어머니가 항공권을 바꾸면
숙소나 여행 일정까지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행 패키지로 가는 것을 싫어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일정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부추기는 시어머니를 달래가며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 시어머니는 언제 어느 날짜를 물으면서 저를 재촉하더군요. 원래 여행이라는 것이 가겠다는 생각만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항공권만 있다고 해서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으니 어디 여행 가더라도 좋은 숙소, 머물기 좋은 장소 등을 고려해야 했으니 일정 잡는 것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런 제 수고를 모르겠다는 뜻이 재촉하는 시어머니가 솔직히 그날따라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화를 부르니 주변 어르신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나 보다 싶어서 얼른 계획을 짜려고 밤을 새가면서 계획표를 짰네요. 어머니 일단 일정 다 나왔고요. 제가 이번에 내려갈 때 일정이랑 어디 방문하고 놀 건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일정 말이에요. 일단 2주 뒤로 잡았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2주가 최대한 빠르더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래, 2주 뒤 정확한 거지? 그거 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간다. 내가 말했잖아. 그 지방에서는 내 아는 지인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도 얼른 가서 자랑해야겠다. 당신이 이번 주말에 오겠다고 했으니 일단 나는 토요일에 자리를 비우겠으니 너희들끼리 술이나 마시고 시간을 보내라고 알겠지? 시어머니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행복해했어요. 실은 나는 바로 2주 후에 여행을 가야 하는데 여권이나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해서 바쁘더라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도 여권을 미리 발급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주말에 상세히 계획을 말해주었고 시어머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기뻐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성격이라 그때는 뭐 어쩌겠어. 시어머니가 여행을 하니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 후에 시어머니는 여행을 앞두고 자랑하며 멀리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때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의 짐을 도와주러 가서 챙겼어요. 그래서 뜻밖의 여행을 마주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참고 지냈을까요? 몰라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3일 전까지만 해도 흥분했었는데 실제 출국 당일이 되니까 상태가 이상했죠. 어머님 긴장하세요. 비행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지켜줄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시어머니의 긴장을 덜기 위해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진정되지 못했죠. 출국 전에는 땀을 흘리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자고 했어요. 손수건 하나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정해진 일정이라서 그냥 가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리무진 버스 안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행 계획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비행기에서는 어떤 기내식이 나오는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먹고 푹 주무시면 미국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도 여권을 미리 발급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주말에 상세히 계획을 말해주었고 시어머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기뻐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성격이라 그때는 뭐 어쩌겠어. 시어머니가 여행을 하니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 후에 시어머니는 여행을 앞두고 자랑하며 멀리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때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의 짐을 도와주러 가서 챙겼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편안히 계셔도 돼요. 난 공항에 도착해서 청심환이나 사업가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진짜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저 내 이야기에 대답하지 않고 창문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으로 더 걱정했죠. 걱정되어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묶어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여권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심사를 받게 했어요. 나는 이전에도 자주 해외로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나는 먼저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아직 심사를 받는 도중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봤어요. 시어머니는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는데 담당자는 시어머니를 잠시 나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80명의 공안 경찰이 나를 에워쌌어요.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익숙한 물건을 보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들고 있는 여권도 시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전 영문도 몰라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처럼 움직였죠. 그들의 반응에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자 항상 미소를 지던 얼굴이 일그러지며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연병할 일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단 말인가? 모종의 경찰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반만 축내는 줄 알았더니 에라이, 젠장, 맞을 그랬어. 그러게 빨리 했음 이런 일도 없었겠지? 멍청한 년아. 경찰은 시어머니의 팔을 수갑으로 채웠고 그대로 연행으로 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연행당하면서 시어머니가 몸을 뒤로 힘껏 빼며 경찰들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런 연병한 것들, 너희는 부모도 없어 보호 사이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말했어요. 이런 호래 자식들을 봤나, 야 이 나이들은 노인네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지랄하지 말고 이거 놔라. 아프다니까. 거기 너, 기방맹이 막혔어. 아니면 썩었어. 아이 젠장, 며느리라고는 저 밖에 없는데 도움이 안 돼. 전원한테 내가 그렇게 빨리 뜨자고 말했는데 군뱅이를 삶아 먹었나? 어찌 저렇게 행동이 굶어. 야 네가 느려 터져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대신 땅에 다녀올 거야. 이 결혼 후 처음으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돌변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외적으로만 그럴 뿐이었어요. 코너로 몰리자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쳤어요. 경찰에게 끌려갈 때도 이야기하며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라는 생각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경찰을 자꾸 사정을 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저와 같은 할머니 며느리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대체 경찰은 처음에는 제가 연관된 사람인지 살펴봤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물어보니 그제야 대답해 주었어요. 저기, 끌려가는 노인이요. 말도 마세요. 그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사기로 가져갔는지 말하기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도요. 그 노인을 잡으려고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노인 때문에 며칠을 밤샘하고 그래도 이렇게 잡혀 다행이에요. 경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이발에 힘이 뿌릴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사기꾼으로 약 80억을 사람들에게 사기쳤다고 해요. 그런데도 정말 모르시고 계셨다니 믿기 힘듭니다. 아직 시골에는 개발이 안 된 땅이 많은데 그걸 마치 대단지 공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기획부동산 사기를 치던 거죠. 공장이 들어가니 땅값이 올라가듯이 저는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억악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있을지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공정이 생기면 주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도 생긴다. 집이 생기면 상권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인원들이라면 전부 도시 사람들 마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한번 제대로 투자해보자고 했더니 도시 사람들이 빨리 쏘가 넘어갈까요? 아니, 아마도 도시 사람들도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부동산 사기가 일어날 텐데요. 하여튼 시어머니는 세상에 종 모르던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챙긴 것입니다. 한순간 머리가 아파졌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하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건지 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릴 수 없으니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돈이 없다며 발을 들 때까지 지지고 볶는 거죠. 이 늙은 노인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 모두가 이미 오늘 다 사용했고 돈을 냉대하여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라 돈을 쓰지 않고 쓴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소리를 해야 할 것이다. 내 통장을 다 뒤져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 돈을 이미 다 가져갔고 버렸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가져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 그 돈들을 다 사용해버렸다며 변명을 했어. 이게 정말 사실이었어.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연금과 생활비로 들어오는 80만 원이 모두 없어져 있었거든. 놀랍다고 해야 할까?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내가 그 시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렇게 경찰과 실랑이가 시어머니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 예전에도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잖아. 밭에 돈을 묻어두었던 일이. 그 사건을 떠올리며 항상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 어머니는 항상 열심히 일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어. 왜 그렇게 일이 많냐고. 보통은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는 항상 늦게까지 일했었어. 그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시골에서는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어른들이 여전히 올라와서 일을 하더라고. 좀 이상하지 않냐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큰 밭을 일구다 보니 그렇다는 핑계를 대었죠. 하지만 어쩌면 그 밭에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경찰에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수십억 원의 사기를 저질러 경찰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사실을 이야기했고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우려했지만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벌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망치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라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정리를 해야지. 내가 예전에 시골에서 보낼 때 어머님이 가끔 밤에 나가더라고 이야기했잖아. 야심한 밤중에 나 몰래 밭에 한 번씩 갔다가 오는지 흙을 옷에 잔뜩 묻히고 들어온다고. 처음에는 밭에 대한 애정이 유별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바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큰 삽 2개를 가져왔더군요. 저와 남편은 밭 이곳저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그때였어요. 제가 파던 구덩이에서 뭔가 쿠클기 아닌 이상한 것이 샵에 닿았죠. 여보 여기 와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 외침을 남편은 파동사 또 내팽개치고 와서 본인이 제가 하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을 정말로 거기에 돈이 있더군요. 그것도 포대 등에 나눠서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아연실색했고 경찰서에서 받은 경찰의 연락처로 당장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경찰에게 우리 부부는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고 경찰은 그런 우리 부부에게 수사에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뿐 아니라 나중에 일어나던 큰일의 발견을 잘해주실 때 이 압수조사에 우리가 졌던 금메달 지식을 경찰은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벌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한 것처럼 포대 자료에는 많은 인생들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돈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에게 연락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도 일부를 주었죠. 모든 금액을 돌려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어머니가 썼던 돈도 있었고 다른 곳에 있는 돈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약속하고 돌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이라도 지은 죄는 눈 감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사람들의 말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기꾼이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네요. 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 중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식들을 위해 달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범죄는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결국 형을 받고 수감 생활 중에도 떠오르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 가고 싶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과 태도로 모든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면회에 가면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시어머니가 범한 죄는 농작물과 같아서 일정 시점에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미안한 마음은 당신의 자식과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라고 하죠. 그 마음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 주셨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요즘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겉모습으로 사람을 믿지 않게 됐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앞날이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커피앤톡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